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을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소설 속 세계로 함께 떠나보세요. 소설이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감정의 흐름을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알림을 켜두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윤지수는 21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고개를 들었다. 실내는 아침 햇살이 기울고 있는 회색 사무실 특유의 냄새로 가득했다. 익숙한 듯 천천히 걸음을 옮겼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각자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는 직원들 사이로 그녀는 안내받은 자리를 찾아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저기요, 누구 찾으세요? 칸막이 뒤에서 튀어나온 목소리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부터 일하게 된 신입사원 윤지수입니다. 그제야 직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훑어보고는 손가락으로 책상 하나를 가리켰다. 저쪽 끝. 팀장님은 곧 오실 거예요. 짧은 응대 뒤에 다시 키보드 소리만이 이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모니터 화면이 켜지는 동안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그러나 전혀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이 건물의 구조도 시스템도 주요 임원의 이름까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이었다. 이름도 윤지수. 아버지의 성도 아니고 어머니의 성도 아니고 오직 그녀만의 가명으로 새로 태어난 이름이었다. 입사 서류에는 출신 대학도, 어학 성적도, 자격증도 평범하게 적혀 있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은 단 한 줄도 들어가지 않았다. 회장이 직접 인사팀장에게 이 친구는 실력으로 올라올 친구라며 이력서에 손대지 말라고 한 것도 회장의 유일한 피부티가 이 건물 안에서 신입사원으로 일하게 된 것도 이 사무실 사람들에겐 비밀이었다. 오전 회의가 끝났는지 사무실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곧이어 한 중년 남성이 슬리퍼를 질질 끌며 들어왔다. 커피를 손에 들고 얼굴엔 피곤이 가득했다. 직원 몇 명이 그를 향해 팀장님이라 부르며 목례했고 그가 다가오더니 지수 앞에 멈춰 섰다. 이름표를 흘끗 본 그는 고개를 젖히며 말했다. 신입, 윤지수. 지수가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는 대답 대신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기획안 뽑아놨어. 저쪽 정리 좀 시켜. 지수를 향한 말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녀가 존재하는지 이름을 맞게 부른 건지조차 중요하지 않은 듯 행동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다. 첫 임무는 자료 인쇄, 두 번째는 회의실 정리, 세 번째는 복사용지 채우기. 오전 내내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점심시간이 다가올 때쯤 팀장은 자신의 자리에서 컵을 들고 휴게실로 향했다. 점심시간 5분 전 사무실의 공기는 나른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윤지수는 오전 내내 출력하고 정리한 문서를 팀장 자리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페이지마다 종이 끝을 정렬했고 클립은 너무 세지도 약하지도 않게 눌러 끼웠다. 그러나 박상훈 팀장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손끝으로 문서를 밀어보더니 투박하게 말했다. 파일 정렬 엉망인데 각 잡고 정리 다시 해. 지수는 정중하게 수긍하고 문서를 들고 나왔다. 같은 자료를 새로 뽑고 정리하는 데 15분이 걸렸고 돌아왔을 땐 그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책상엔 먹다 남긴 커피컵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이미 자리를 떴는지 3355 엘리베이터 앞에 모여 있었다. 창가 자리에 혼자 남은 지수는 살며시 가방을 열어 컵라면을 꺼냈다. 편의점에서 고른 김치맛 작은 컵, 라벨이 거의 지워진 싸구려 브랜드였다. 물을 받으러 조용히 정수기 쪽으로 걸어가는 그녀를 누군가 흘긋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김이 올라오는 뚜껑을 덮고 그녀는 책상 모서리에 조심스럽게 라면을 내려놓았다. 사무실에는 오직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만 가끔 울렸다. 책상 서랍에서 포크를 꺼내려는 순간 문이 열리고 박상훈 팀장이 다시 들어왔다.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셨는지 종이컵을 손에 든 채였다. 그는 걸음을 멈췄고 코끝을 스치듯 인상을 찌푸렸다. 신입이 사무실에서 라면을 먹어?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키우지 않았지만 단호했고 그 단호함은 곧 비아냥으로 번졌다. 냄새가 어떤 줄은 알아? 이게 무슨 고시원이야? 그는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오더니 뚜껑이 살짝 들린 컵라면을 들었다.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이 아직 뜨거웠다. 지수는 멈칫했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박 팀장은 무표정하게 그것을 들고 있다가 다음 순간 바닥으로 툭 내던졌다. 라면은 의자 옆바닥에 퍼지듯 터졌고 국물과 면발이 튀며 책상 다리까지 더러워졌다. 사무실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정적에 휩싸였다. 몇 명의 직원들이 모니터를 넘겨보며 힐끔 쳐다봤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박 팀장은 허리를 펴고 손에 들린 종이컵을 입으로 가져가며 말했다. 기본도 안 된 애가 홍보팀에 들어와선 참. 말을 끝낸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지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라면 냄새는 바닥에서 천천히 퍼졌고 아직 뜨거운 국물이 양말을 적셨다. 그녀는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조심스럽게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심지어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렇게 그녀는 바닥을 말없이 정리했고 젖은 휴지를 휴지통에 던지며 자리로 돌아왔다. 그날 오후 사무실의 분위기는 언제나처럼 조용했다. 박상훈 팀장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의실로 들어갔고 다른 직원들도 제각기 모니터 앞에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넘기고 있었다. 윤지수는 마른 국물 자국이 남은 책상 밑바닥을 바라보며 그제야 허리를 펴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컵라면 국물 냄새는 이미 공기청정기에 흡수됐는지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냄새보다 더 깊게 남은 건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의 표정이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그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뜻이었다. 지수는 화면 속 셀에 숫자를 입력하며 천천히 머릿속으로 이름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맞은편 자리에 앉은 선임사원 서지은은 컵라면이 떨어지던 순간 고개를 숙였고 회계 담당 김동철 대리는 화면을 확대하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옆자리 박민석 주임은 휴대폰을 보며 키득거리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 떠났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줄 알았겠지만 지수는 그 모든 찰나의 표정들을 놓치지 않았다. 이상할 정도로 아무렇지 않은 이 팀의 공기가 지수를 더 확실하게 긴장하게 만들었다. 며칠 뒤 지수는 사내 공용 메일함에 접속해 업무 일지를 정리하던 중 박 팀장이 예전에도 비슷한 사고로 징계성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는 소문을 우연히 발견했다. 공식 기록은 없었지만 익명 게시판엔 당시 인턴 사원이 박 팀장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모욕을 당하고 자진 퇴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날짜도 대략 맞았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지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곳은 진실이 침묵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공간이라는 걸. 그 침묵에 참여하지 않으면 팀에서 소외되고 거부하면 상처 입는 구조라는 걸. 그날 오후 박 팀장은 회의실에서 돌아오자마자 문서를 지수에게 던지듯 건넸다. 지수는 조용히 파일을 열어 인쇄하고 정리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말했다. 신입은 말이 너무 없네. 그런 식으론 못 버텨.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누군가 키보드 소리를 멈췄다. 단 몇 초간 정적이 흘렀지만 곧 다시 사무실은 일상으로 복귀했다.
칸막이 안에 앉은 이들의 표정은 아무렇지 않았지만 지수는 이미 그 틈에서 수많은 균열을 발견하고 있었다. 자신을 모른 척하고 상황을 못 본 척하고 잘못이 없다는 듯 웃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침묵이라는 이름의 방패 뒤에 숨어 있었다. 지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창문 쪽 회의실 근처로 걸어가 사무기기를 정리했다. 그 옆자리에선 서지은 선임이 회의록을 출력하며 슬쩍 말을 걸었다. 처음엔 다 그래요. 팀장님 스타일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해요. 지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 말엔 동정도 책임도 진심도 없었다. 단지 눈치 보는 태도뿐이었다. 그 순간 지수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박상훈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누굴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그 폭력의 방식이 익숙하다는 것. 그러면서도 이 구조 안에서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조용히 고개를 숙여왔다. 윤지수는 퇴근 후에도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서울 강남 한복판 도산공원 근처 고급 주택가의 가장 안쪽 블랙 유리로 둘러싸인 저택의 현관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출입문 옆 얼굴 인식 센서에 눈을 맞추자 확인되었습니다라는 전자음이 울리고 묵직한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건물 내부는 대리석 바닥 위에 조명이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고 어느 한 곳 어지러운 흔적 없이 정리된 고요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구두를 벗고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끝 응접실에는 백발의 남성이 신문을 반쯤 접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지수는 어깨에 맨 가방을 소파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자리에 앉은 그녀는 평소보다 한층 더 말수가 적었다. 그러나 감정은 눈빛에 고스란히 떠 있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직접적이네요. 생각보다 더 쉽게 사람을 모욕해요. 사무실 전체가 조용한 걸 보니 익숙한 일이겠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이름은 윤도현, 신태그룹 창립자이자 현직 회장이었고 동시에 지수에게 세상에서 남은 단 한 사람의 가족이었다. 아들을 잃고 며느리를 떠나보낸 뒤 그는 어린 손녀 하나에 모든 감정과 기대를 담았다. 하지만 그 손녀는 회장이라는 후광 없이 자신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고 그는 결국 단 하나의 조건으로 허락했다. 철저히 익명으로 아무 도움 없이 오직 실력으로만 그 회사에 적응할 것. 처음부터 무너뜨릴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보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누가 침묵하고 누가 모른 척하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지수의 말투는 단호했다. 회장은 담배를 꺼내려다 다시 넣고는 손등을 무릎 위에 얹었다. 박상훈이라는 사람 지켜보니 어떤가? 지수는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들었다.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눌러요. 무시하고 위협하고 조롱하면서 자기 권위를 만들어가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늘 변명거리를 만들어놔요. 성과 중심, 조직 보호, 실력 테스트 같은 말들. 혼자 그런 게 아니란 듯이 팀 전체가 그런 줄 아는 척하고요.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인간들이 왜 아직까지 살아남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회의실에서 아첨하고 술자리에서 웃고 위에서 시킨 대로 행동하며 권력의 일부가 된 자들. 하지만 그 자리에 손녀가 있다는 것 그들은 전혀 모른다. 아니, 알 리가 없다. 이력서엔 윤지수란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녀의 학력도 경력도 그 어느 것도 그를 연상케 하지 않았다. 비서실에서 전달받은 서류에는 신입사원 일반 전형 합격자라는 문구만 있었다. 그가 유일하게 허락한 것은 그녀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감시. 지수의 정체는 인사팀장도 모른다. 단지 그룹 내 보안 총괄 한 명이 그녀의 근무 정보를 백업하고 있을 뿐이다. 지켜만 보진 않을 거예요. 기다릴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 있게 자신들의 잣대를 휘두르는지 보다가 정확한 순간에 한꺼번에 꺼내야죠.
그녀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고 턱을 살짝 들며 말했다. 저는 단지 회장의 손녀로서가 아니라 이 회사 구성원으로서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 말에 윤도현 회장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누구보다 완강한 성격의 손녀였고 어릴 적부터 고집과 책임감이 강했던 아이였다. 그 고집이 지금 그녀를 위험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위험 속에서 살아남아야 진짜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좋다. 단, 어떤 선택을 하든 네가 중심을 지켜야 한다. 복수가 아니라 변화여야 해. 그게 네가 이 회사를 이끌 사람이라는 증거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변했다. 말보다 명확한 결심이었다. 윤지수는 입사 3주째에 접어들면서 완벽하게 팀 안에 녹아든 듯 보였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녀는 어떠한 감정도 표정 위로 올리지 않았다. 매일 아침 제 시간에 출근했고 누구보다 먼저 자리에 앉았고 말없이 시키는 대로 일했다. 박상훈 팀장은 여전히 잔심부름을 던지듯 시켰고 지수는 묵묵히 받아냈다.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고 그녀도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조용한 일상 뒤에서 지수는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모든 모욕과 명령, 팀장의 말버릇, 눈치 없는 동료들의 대화까지 그녀는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사무실 안 어디에도 CCTV는 없었지만 그녀의 손에는 늘 켜진 상태의 펜 형태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회의 중 팀장이 내뱉는 비하성 발언, 퇴근 후 술자리에 가기 싫다고 했다가 쏟아지는 인신공격, 여성 직원에게만 반복적으로 배정되는 행사 업무. 모든 것이 차곡차곡 음성 파일로 저장되었다. 그녀는 업무 시간 외에는 사내 익명 게시판과 이메일 모니터링에 시간을 썼다. 예전 인턴 퇴사 사건,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던 출장비, 내부 포상 기준의 모호함, 평가 점수, 조작 의혹,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고여있는 물이었다. 그동안은 누구도 파헤치지 않았을 뿐 지수는 단순히 박상훈만을 문제 삼을 생각은 없었다. 그는 드러난 증상일 뿐 진짜 병은 그를 가능하게 만든 구조였다. 팀장으로서 조직적 무능을 은폐하기 위해 반복해온 관행들, 그걸 눈 감아준 상사들, 침묵한 동료들, 그 모두를 함께 직시하게 만들 계획이었다. 하루는 서지은 선임이 지수에게 말을 걸었다. 윤 사원, 혹시 예전에 어디서 일했어요? 응대나 정리하는 거 보면 한두 번 해본 손 같지 않아서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소규모 광고 대행사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여긴 분위기가 좀 달라서 아직 익숙해지는 중입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어떤 실무 경력도 없었다. 다만 윤도현 회장이 물밑으로 돌린 교육과정을 통해 신태그룹 내 모든 부서의 실무를 체험해봤을 뿐이다. 시스템, 보고체계, 조직 문화까지 모두 학습한 상태였다. 지금 지수가 보이는 어색함은 의도된 영이었고 허술해 보이는 손놀림도 철저한 계산이었다. 서지은은 그런 배경을 알 리 없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지수에게 방금 인쇄한 서류를 건넸다. 지수는 자료를 받으며 그녀가 업무 중 몇 차례 회사 서버에 접속해 메일을 개인 USB에 복사하던 걸 떠올렸다. 정해진 포맷 외의 저장 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사무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 메일이 박 팀장의 부탁이었는지 혹은 본인의 대비책이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 지켜보는 중이었다. 그날 저녁 지수는 퇴근 후 그룹 내 감사실 소속 인물을 비공식 채널로 만났다. 그는 회장의 특별 요청을 받고 지수의 행동을 최소한으로 보조하는 인물이었다. 비서실도 아닌, 인사팀도 아닌, 그 어느 부서에도 직접 연결되지 않은 독립인물. 그는 지수가 내민 자료를 받아들고
조용히 말했다. 이 정도면 1차 조사 가능하겠네요. 이대로 쌓이면 인사위원회로 넘겨도 돼요. 지수는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박 팀장의 과거 경력, 이전 부서에서 있었던 비위 혐의, 무마된 민원 내역이 정리된 것이었다. 이미 내부망에서 삭제된 자료였지만 회장의 권한으로 열람한 뒤 자신이 다시 정리한 내용이었다. 이건 아직 쓰지 말고 마지막에 꺼내주세요. 너무 일찍 들이대면 경계할 수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봉투에 넣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무도 예상 못하게 조용하게 갑시다. 그래야 가장 크게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던 듯 그녀는 사무실로 다시 출근했다. 사내 익명 제보 시스템은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이는 드물었다. 윤지수는 그 점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회사는 자율적 신고, 문화를 강조했지만 실제론 대다수 제보가 묻혔고 담당자조차 내용 전체를 열람할 권한이 없었다. 대신 감사실 내부에만 연결된 고급 접근 코드가 있었다. 지수는 감사팀 내 접촉 창구와 협의한 뒤 준비해둔 자료를 정리해 새벽 3시 내부 서버를 통해 제보를 접수했다. 발신인은 SHR21, 추적이 불가능한 우회 경로였다. 제목은 간결했다. 신태그룹 홍보팀 내 반복적 인권침해 사례 보고, 첨부 파일은 총 3개, 녹취록 텍스트, 업무 배당 불균형 분석표, 인사평가 조작, 정황 보고서. 모든 파일은 공문 형식으로 정리되었고, 익명의 고발자라는 외피 뒤엔 지수의 정제된 손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문서 곳곳에는 팀장 박상훈의 실명이 등장했으며 그의 지시를 받은 중간 관리자들의 방조 정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익명 게시판엔 요약된 내용만 올렸다. 홍보팀 내부 반복적 비인격 대우, 물리적 폭력 포함, 고위 평가자와 친분 관계로 내부 보호받는 중, 증거 있음. 짧은 문장 몇 줄이었지만 사내, 온라인 공간은 오전부터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수가 출근했을 땐 이미 몇몇 직원들이 익명 게시판 캡처를 돌려보고 있었고 박 팀장은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사무실 전체가 평소보다 정적이었고 모두 눈치를 보며 말수를 줄였다. 오전 10시 감사실에서 온 2명의 남자가 예고 없이 홍보팀 사무실에 들어왔다. 비공식 현장 조사라는 명목이었고 박 팀장은 예상치 못한 방문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얼굴로 의자에 기대 앉았다. 감사 담당자는 컴퓨터 사용 기록, 사내 메일 송수신 내역, 업무 분장 파일 등을 요청했고 일부는 즉시 복사해 가져갔다. 지수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다.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고 그녀는 질문 한마디 받지 않은 채 오전 내내 평소처럼 엑셀을 열고 작업을 이어갔다. 점심시간, 박 팀장은 자신의 사무실로 서지은 선임을 불러들였다. 유리칸막이 너머로 두 사람의 표정이 흐릿하게 비쳤다. 서지은은 고개를 몇 번 끄덕였고 박 팀장은 커피를 들고 창가에 서서 입을 다물었다. 그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내부에서 무언가가 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보가 너무 정확하고 정돈되어 있다는 것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는 윤지수가 없었다. 평범하고 존재감 없는 신입사원, 매번 시키는 일을 묵묵히 처리하고 점심시간엔 조용히 컵라면조차 먹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 그의 시선은 아직 그녀를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 지수는 그런 틈을 활용했다. 오후 늦게 인사팀 회의 참석자 목록을 확인하고 회의실 근처에 있던 서류함에서 방금 회의에서 사용된 평가 기준 변경안 사본을 하나 복사했다. 해당 문서는 연차와 실적 외에 상사 추천 점수라는 항목이 강화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것은 박상훈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직원에게 더 높은 평가를 주기 위해 로비한 흔적이었다. 지수는 그 서류를
지수는 그 문서를 스캔하고 별도의 USB에 저장했다. 그리고 그 파일은 다음 날 다시 익명 경로로 감사실에 전달되었다. 감사 담당자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 정교함에 놀라고 있었다. 지수의 익명 고발은 단지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관찰과 분석에서 출발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아무도 몰랐다. 그 고요한 외면 아래 이 모든 흐름을 설계한 이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사내 공지 시스템에 하나의 공문이 게시되었다. 홍보팀 박상훈 팀장, 직무정지, 인사위원회 조사 대상자 등록. 짧은 문장이었지만 파급력은 컸다. 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한동안 사무실 복도는 수군거림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정작 박 팀장 자신은 그 공문을 본 순간에도 누가 자신을 무너뜨렸는지를 떠올리지 못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갔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는 척하며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입꼬리는 올라가지 않았고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인사위원회는 형식적이었다. 박상훈 팀장은 이틀 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그룹 본사 19층 회의실에 출석했다. 방 안에는 인사부장, 감사실장, 법무팀 실무자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그의 옆엔 회사 측 지정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회의는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되었다. 회의실 안에서는 언성이 높아지지 않았고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날 회의의 녹취 요약본을 간접 경로로 전달받았다. 증거 목록 중에는 그녀가 수집한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사내 시스템 접속 로그도 하나하나 분석되어 있었다. 문서 위조, 평가 기준의 자의적 변경, 반복적인 모욕 언행과 부당한 업무 지시, 그리고 그동안 조용히 덮여있던 인턴 퇴사 사건까지. 지수는 책상 위에 놓인 자료를 보며 눈을 감았다. 복수라는 단어는 그 어느 페이지에도 없었다. 이것은 복원이었고 정리였고 제거였다. 그날 오후 회사 공지 시스템에 짧은 문장이 올라왔다. 홍보팀 박상훈 팀장, 본사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임 조치됨.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사무실은 순간 얼어붙었다. 박 팀장은 평소처럼 회색 셔츠를 입고 회의실에서 돌아왔다가 자리에 앉아 메일을 확인하던 중 공지를 본 듯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얼굴엔 감정이 묻어나지 않았다. 몇 초간 그는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고 이어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그날 오후 다시 사무실에 돌아오지 않았다. 지수는 그가 사무실을 떠나는 순간을 보지 못했다. 단지 남겨진 커피컵과 자리를 비운 의자, 그리고 텅 빈 일정표만이 그가 떠났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의 자리가 비자 직원들은 처음엔 말을 아꼈지만 곧 익숙한 방식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평소에 좀 심하긴 했지. 언젠가는 일이 터질 줄 알았어. 말은 안 했지만 다 알고 있었지. 지수는 그 말들 뒤에 숨은 태도를 정확히 이해했다. 침묵은 그들이 선택한 생존 방식이었고 지금 하는 말들은 자기 합리화일 뿐이었다.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도 보호하지 않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며칠 뒤 분위기는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회사는 모든 사건을 개별 직원의 일탈로 정리했으며 더 이상의 내부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조용한 정리 속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지수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인턴 시절부터 불합리함을 당연히 여겼던 직원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모욕을 견뎌왔던 구성원들, 회사가 늘 같은 방식으로 굴러가는 줄 알았던 이들. 그들은 조용히 지수의 존재를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똑바로 바라봤다. 해임 공지 이후 박상훈 팀장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팀은 몇 주간 대리체제로 운영되었고 그 공백을 정식으로 메우기 위한 인사 발령은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졌다. 신임 팀장 내정자는 외부 인사가 아닌 본사 기획조정실에서 파견된 경영전략실 소속 실무자였다.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평범한 중간 간부가 아닌 그룹 핵심 부서에서 인사를 보낸다는 건 이례적인 조치였다. 그보다 더 이상한 건 이 인사 발령 소식을 지수는 며칠 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윤도현 회장은 손녀에게 직접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실과 전략실에서 일어난 조용한 움직임이 이미 그녀의 손안에 있었다. 사내 인트라넷의 파일 접근 로그, 부서 간 전자결제 경로, 결제자, IP 주소 변화. 모든 정보는 하나의 흐름처럼 그녀 앞에 흘러왔다. 신임 팀장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나타났고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다. 이전과 달리 반말이 없었고 업무 지시는 정확하고 간결했으며 회의는 정시에 시작해 정시에 끝났다. 팀의 분위기는 빠르게 정리되었고 사람들은 이전의 시간을 서서히 잊는 척했다. 하지만 지수는 그 공기 속에서 변화의 크기를 가늠하고 있었다. 조직은 빠르게 적응했지만 체질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단지 새로운 이름표를 단 권력이 낯선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을 뿐.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그녀를 의식하고 있었다. 신입사원 윤지수. 정체불명의 이 인물이 그동안 모든 설계의 중심에 있었다는 의혹이 몇몇 입을 타고 돌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다.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고 어색할 정도로 조용했던 이 신입이 사실은 모두를 시험하듯 움직였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균열은 외부에서 터졌다. 어느 날 오전 사내 메신저에 한 장의 사진이 떠돌기 시작했다. 윤지수가 회장 윤도현과 함께 있는 사진이었다. 배경은 그룹 계열사, 기공식 촬영 시점은 약 3년 전, 정면을 응시하는 회장의 옆에서 미소를 띤 차에 서 있는 소녀. 사진 속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얼굴은 분명했다. 지수였다. 파일의 유포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고 몇 분 뒤 삭제 요청, 공지가 떴지만 이미 많은 이들이 캡처해 저장한 뒤였다. 그날 오후 사무실은 조용했고 지수의 주위를 둘러싼 시선은 확연히 달라졌다. 누군가는 외면했고 누군가는 괜히 웃음을 지어 보였으며 일부는 노골적으로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자리를 떠 복도 끝 카페테리아로 향했고 조용히 커피를 내려 책상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옆자리에 슬며시 앉았다. 인사팀 소속의 김 실장이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윤 사원, 회장님 손녀라는 소문 사실이에요? 지수는 그를 바라봤다. 복도 너머 팀원들이 고개를 들었다가 곧 다시 화면을 응시하는 척했다. 지수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확인된 사실이 아니면 그런 질문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실장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그녀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키보드를 두드렸다. 하지만 그날 이후 회장 손녀라는 단어는 조용한 파도처럼 조직 안을 타고 흘러갔다. 누구도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다는 공기가 사무실을 감쌌다. 며칠 뒤 그녀는 회장 비서실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내부에서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공식 확인 요청이 들어왔다는 내용이었다. 회장은 여전히 네가 선택해라는 말만 남겼다. 그날 밤 지수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다. 출근용 셔츠를 걸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숨기는 건 끝났다. 이제는 보이게 움직일 차례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출근 후 처음으로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필명은 없었고 서명은 홍보팀 윤지수였다.
내용은 짧았다. 진실은 책임 위에 존재합니다. 저는 그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지수의 정체가 조직 안에 사실상 드러난 후 며칠간 팀은 침묵과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묘한 우위를 취하려 했다. 그러나 지수는 그 어느 쪽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입을 다물었고 그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 다만 행동이 달라졌다. 회장 비서실에서 그녀에게 일정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공식 통보한 이후 지수는 기존의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단위 업무 조율과 내부 커뮤니케이션 개선 TF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팀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누구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다. 조직 안에서는 곧장 말이 돌았다. 회장이 직접 승인한 것 같다. 인사부장이 별도로 보고받는다더라. 윤지수가 곧 홍보팀 전체를 정비할 거란다. 익명으로 퍼지는 정보는 항상 모호했지만 이번만큼은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다. 지수는 변화를 선포하지 않았다. 대신 실행했다. 가장 먼저 손댄 건 내부 커뮤니케이션 구조였다. 주간 보고가 일방향으로 이루어지고 팀장은 결과만 받아보며 중간 내용은 편의적으로 조작되던 구조를 투명하게 바꿨다. 각 팀원들은 개별 아이디로 업무 흐름을 기록하게 되었고 그 기록은 누구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해당 시스템의 시범 운영권을 맡았고 인사팀과 함께 결과를 모니터링했다. 물론 불만도 있었다. 어떤 선임은 퇴근길 복도에서 불쑥 물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예전처럼 윗사람이 알아서 보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에는 변화에 대한 저항보다는 감시받는다는 불편함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조차 충분한 답이었다. 그 주 금요일 내부 감사 담당자가 홍보팀을 다시 방문해 시범 운영 피드백을 갖고 프로젝트는 공식화됐다. 회사는 조직 투명성 개선 시범 부서로 홍보팀을 지정했다. 그 사실이 공개된 순간 팀원들의 시선은 달라졌다. 불만은 줄었고 조심스러움이 늘었다. 지수는 그런 변화를 숫자보다 먼저 감지했다. 눈빛, 인사하는 각도, 보고서 말미에 붙는 어투 모두가 아주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이전 팀장의 책상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지수의 자리는 더 이상 구석이 아니었다. 임시 팀장은 그녀에게 주요 회의 참석을 요청했고 중간 관리자들은 점점 더 자주 그녀의 의견을 구했다. 일부는 아직도 견제하는 눈치를 보였지만 겉으로는 감히 부정하지 못했다. 심지어 예전에 그녀를 조용히 비웃던 몇몇 직원들은 이제 먼저 말을 걸고 점심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지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까지 열지는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들의 태도 변화는 존중이 아니라 위치의 변화에서 온 것이란 걸. 그러나 그 또한 필요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바뀌어야 했다.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시스템을 설계하는 쪽이 훨씬 오래 남았다. 그날 오후 그룹 내부 포털에는 하나의 공지가 올라왔다. 조직문화 개선 자문위원회 구성안. 회장 직속 TF로 구성된 해당 위원회는 계열사 전반의 조직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방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윤지수의 이름은 공식 구성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누군가는 박수 쳤고 누군가는 입을 다물었고 누군가는 또 다시 소문을 흘렸다. 그러나 이번엔 누구도 지수를 평가하려 들지 않았다.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은 단지 시작이었고 지수가 보여준 건 그 껍질을 벗긴 실체였다. 준비된 손, 정리된 언어, 빈틈없는 기록과 설계력. 그것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다. 해질 무렵 사무실 복도에서 마주친 한 대리가 지수에게 작게 말했다. 요즘 팀 분위기 좋아졌어요. 감사해요. 지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칭찬에 머물 이유는 없었다.
그녀는 바꾸고 있었고 앞으로도 바꿔야 할 것이 남아 있었다. 단지 말 없는 신입사원에서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경계하는 존재로 그것은 복수의 결과가 아니라 설계된 구조의 결말이었다. 윤지수는 이른 아침 비어있는 사무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일찍 출근하는 습관은 이제 의식하지 않아도 몸에 배어 있었다. 커튼이 차에 열리지 않은 창문 사이로 어슴푸레한 빛이 들어오고 아직 따뜻하지 않은 공기를 마시며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책상에 앉았다. 이제 사무실에는 하나둘 직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신임 팀장이 들어와 인사를 건넸고 팀원 몇 명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지만 이곳은 더 이상 예전의 홍보팀이 아니었다. 업무 흐름은 바뀌었고 보고 체계는 정리되었으며 사람들의 언행에는 조심히 스며들었다. 지수는 그 변화를 일부러 자랑하지도 드러내지도 않았다. 바뀐 구조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기에 점심시간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떠 편의점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선 편의점 한켠 익숙한 컵라면 코너 앞에 섰다. 손에 들어온 건 예전에 사무실에서 먹으려다 바닥에 쏟아졌던 바로 그 제품이었다. 가격은 변하지 않았고 포장도 그대로였지만 그것이 가진 무게는 달라져 있었다. 계산을 마친 뒤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와 탕비실에서 뜨거운 물을 부었다. 컵을 들고 자리에 앉자 몇몇 직원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뚜껑을 덮고 시간을 기다렸다. 3분이 지나고 나무젓가락을 꺼내 라면을 휘젓는 그녀의 손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 회장 윤도현은 지수에게 개인 메일을 보냈다. 내용은 짧았다, 지켜봤다. 그리고 이해했다. 이젠 선택해라. 돌아오든 남든 내 방식대로. 그녀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이미 모든 선택은 행동으로 드러났고 이제는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팀장은 오후 회의에 그녀를 배석시켰고 발표를 맡겼다. 지수는 홍보 전략과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연계 방식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했고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그녀를 회장의 손녀가 아닌 한 명의 동료이자 설계자로 보기 시작했다. 태생보다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수는 증명해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